안녕하세요. WFK 청년중기봉사단 이집트팀 짱이집입니다. 저희는 수자원 대기팀으로 이번 영상은 대기 분야 3월 교육 영상입니다. 다음 달에는 수자원, 5월에는 대기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대기오염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의 정의와 원인, 그 다음으로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 대기오염 사례,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2020년부터 생긴 UN 공식 기념일이라는 것이 힌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대기오염이니 이와 관련된 날이라고 쉽게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9월 7일은 바로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2019년 9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한국이 제안하였고 같은 해 12월 제74차 UN 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대기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념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의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대기오염의 정의입니다. 먼저 대기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대기는 지상 위에 존재하는 전체의 기체상 성분을 말하며 보통 대기라고 할 때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지칭합니다. 대기가 오염되는 것을 뜻하는 대기오염의 정의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기 중에 인간이 배출한 한 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이 그 지역의 다수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중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식물의 활동에 피해를 주어 생활과 재산상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오염이 미치는 영향을 크게 건강과 기후의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오염 입자들이 우리의 폐, 혈류, 신체에 침투합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뇌졸중, 만성호흡기 질환, 폐암으로 인한 사망의 약 3분의 1, 그리고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햇빛에서 다양한 오염물질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지상오존 또한 천식과 만성호흡기 질환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SLCP, Short-Lived Climate Pollutant는 건강과 기후 모두와 가장 관련 있는 오염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대기 중에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은 생활 수준이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지역 기후에 긍정적인 효과를 빠르게 줄 수 있습니다. WHO는 2005년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작년 9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6종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초미세먼지의 경우 연간 평균 노출 한도를 10마이크로그램에서 5마이크로그램으로 절반이나 줄였고 미세먼지는 연간 평균 노출 한도를 20마이크로그램에서 15마이크로그램으로 낮췄는데요. 가이드라인이 강화된 만큼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대기질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기구는 깨끗한 공기는 인간의 기본권이자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를 위한 필요 조건이어야 한다며 대기질을 개선하면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강화할 수 있고 배출량을 줄이면 공기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대기오염으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700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대부분인 99%가 높은 수준의 오염물질이 함유된 공기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와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경우 나무 연료와 등유를 이용한 요리와 난방으로 높은 수준의 실내 공기 오염에 자주 노출되어 노인, 여성, 어린이들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각한 대기오염,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시는 오염된 공기의 양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요리와 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 날씨,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의 교통 혼잡은 명백한 오염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염된 공기는 장거리를 이동하고 때로는 국제적인 기후 패턴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2019 세계환경은행 주제는 대기오염의 종말이었습니다. 당시 인간의 5가지 주요 활동으로 나누어 대기오염의 원인에 관해 다뤘는데요. 이 활동들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지층 오존 등 다양한 물질을 분출하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대기를 오염시키는 5가지 주요 활동을 살펴봅시다. 먼저 가정에서의 활동입니다. 가정에서는 난방과 조리를 위해 화석연료, 목재 및 기타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방출됩니다. 매년 실내 공기 오염으로 사망하는 수가 약 38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교통입니다.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분의 1이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며 그 비율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조기 사망하는 수가 거의 40만 명에 다다르고 있고 이 중 절반은 디젤 배출로 인해 사망에 이릅니다. 또한 교통중심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치매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12%나 높다고 합니다. 농업에서는 메탄과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가축과 농업 폐기물 연소로부터 대기오염이 발생합니다. 메탄 배출은 특히 천식과 기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대류권 오존, 스모그 생성에 영향을 주고 이 메탄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보다 약 34배가량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의 약 24%가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산업입니다. 산업에 쓰이는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방출됩니다.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주로 대기오염 물질이 방출되고 최소한의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방식을 쓰는 오프그리드 지역에서는 디젤 발전기가 오염원으로 부상했습니다. 화학 및 광산 산업에서 사용되는 용매와 산업 공정 또한 대기를 오염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입니다. 폐기물 매립 지역의 유기 폐기물 및 폐기물 소각 작업은 다이옥신, 후란, 메탄, 블랙카본 등 유해물질을 방출합니다. 전 세계 약 40%의 폐기물이 공공연히 소각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93개국 중 166개의 국가에서 다량의 농업 및 도시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기오염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대기오염 물질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대기오염 물질에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입자상 물질, 스모그 현상 등이 있습니다. 그중 스모그 현상은 대기오염 물질들로 인한 현상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이 과학적 용어를 많이 담고 있어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쉽고 재밌게 풀어내기 위해 노력했으니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황산화물입니다. 석탄과 오일류는 유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소할 때 황산화물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황산화물은 광화학 반응이나 촉매 반응에 의하여 다른 오염물질과 반응하여 2차 오염물질을 형성합니다. 황산화물은 동물의 시야 검사나 재료의 부식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황산화물 중 아황산가스는 대기오염의 지표가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미국 세인트루이스 주에서는 유황이 들어간 석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다음은 질소산화물입니다. 공기와 연소 중에 포함된 질소가 연소 시 온도의 영향을 받아 산소와 결합하여 여러가지 질소산화물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질소산화물 중에는 대기오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이산화질소가 있습니다. 이산화질소는 호흡기에 영향을 주며 식물에게는 식물세포를 파괴하는 등 동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듯 질소산화물들은 여러가지 부정적인 사례를 만드는데 특히 산성비와 광화학 스모그 등을 만듭니다. 다음은 일산화탄소입니다. 탄소가 포함된 연료가 산소가 부족한 환경 또는 저온의 환경에서 불완전 연소를 할 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인체에 유독한 물질이지만 무색, 무취, 무味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스를 마셔도 일산화탄소 중독임을 초기에 알 수 없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연탄을 이용해 방을 데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연탄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자다가 일산화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많이 나옵니다. 다음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며 대기오염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물질입니다.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해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 내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인체 조직은 저하선천증을 나타나게 됩니다. 인체에 직접적으로 다른 물질들에 비해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입니다. 온실효과는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빛 에너지가 일정량이 지구에서 반사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양이 많으면 그 에너지를 못 나가게 막아 지구의 평균 기온을 올리는 현상입니다. 그렇기에 지구를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불립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여러가지 입자상 물질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물질로는 먼지, 매연, 카드뮴, 수은, 납 등이 있으며 그중 현재 가장 중요한 물질은 먼지입니다. 먼지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한 고체상의 입자상 물질입니다. 이 중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들을 초미세먼지라고 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달에 더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물질들로 인한 대기오염 사례인 스모그입니다. 연기인 스모크와 안개인 퍼그가 결합된 합성어로 대기오염 물질들로 인해 하늘이 뿌옇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해양성 기후에서 생기는 물안개와 매연 등이 결합해 생성되었지만 현재로서는 건조한 기후대에서도 배기가스로 인해 생성되기도 합니다. 스모그에는 런던형 스모그와 LA형 스모그가 있는데 런던형 스모그는 전 배기 사진이 그 예시이고 LA형 스모그는 이번 사진이 예시입니다. 보시다시피 LA형 스모그는 뿌옇게 먼지가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런던형 스모그는 황화 스모그라고도 불리고 LA형 스모그는 광화학 스모그라고도 불립니다. 런던형 스모그는 화석연료를 태워 생긴 물질인 이산화황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그 원인입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방금 설명했던 물질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LA형 스모그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들어있는 질소산화물이 원인으로 생성됩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더 자세한 스모그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단원분들이 해주실 겁니다. 앞서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대표적인 대기오염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모그는 바로 앞서 배웠듯 공장이나 자동차,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이 안개와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고 대표적으로 런던형 스모그와 LA형 스모그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은 다양하게 발생하는 스모그 중 화석 연료가 주 원인이 되는 스모그를 런던형 스모그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원인인 스모그를 LA형 스모그로 대표하여 부르게 된 것인데요. 이렇듯 스모그의 종류를 대표하여 부르게 된 사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런던 스모그입니다. 1952년 12월 5일에서 9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약 4일간 스모그 현상이 지속된 사건인데요. 스모그 발생 12시간 만에 114명이 사망에 이를 만큼 스모그의 농도와 유독성이 매우 높아 이 스모그로 인해 약 1만 2천 명이 사망하였고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얻었다고 합니다. 스모그 발생 당시 짙은 스모그로 인해 바로 앞에 물건도 알아보기 힘들어 대부분의 교통도 마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런던 스모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런던은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스모그가 자주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는 런던은 겨울에도 안개가 자주 끼는 자연적인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당시 산업 발전으로 인한 공장이 많아 매연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연과 안개가 합쳐진 그레이트 스모그가 이전에도 자주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스모그가 이 사건과 같이 큰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스모그의 농도가 매우 높아 유독성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은 따뜻한 날씨였으나 사건 당일 템즈 계곡에 대륙에서 불어온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 역전층이 형성되었습니다. 기온 역전층이 형성되면 아래쪽에 차가운 공기와 위쪽에 따뜻한 공기가 안정적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공기층이 잘 섞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발생한 스모그가 넓게 퍼지지 못해 농도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추워진 날씨로 인해 사람들이 난방을 많이 사용하면서 오염물질이 더욱 증가하고 매우 강한 산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즉, 난방에 사용하는 석탄을 태우면서 발생한 아황산 가스가 안개와 섞여 만들어진 스모그가 기온 역전으로 안정된 대기로 인해 농축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스모그가 짧은 시간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스모그의 위험성에 대해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계기로 석탄의 연소나 공장의 매연, 가정 난방의 배기가스와 안개가 합쳐져 만들어진 스모그를 런던형 스모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런던형 스모그는 폐나 기도에 큰 손상을 일으키며 사건 이후 영국에서는 청정대기법을 제정하여 스모그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LA 스모그입니다. 194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에는 뿌옇고 황갈색을 띠는 안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모그는 사람들의 눈을 따갑게 하여 눈물이 흐르도록 하였는데요. 이 스모그의 정체는 1951년 하긴 스미트라는 과학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바로 자동차의 배기가스의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가 햇빛의 열 에너지에 의해서 구조가 변화하고 2차 대기오염 물질을 만들어 스모그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생 원인 때문에 LA 스모그는 광화학 스모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스모그가 피해를 일으키자 미국에서는 정유 공장의 탄화수소 배출을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여 1일 발생량을 2,100톤에서 250톤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LA의 스모그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스모그의 원인 중 하나인 탄화수소의 발생을 줄였는데도 스모그가 심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시 배출되는 탄화수소 2,500톤 중 80%는 자동차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탄화수소가 햇빛에 의해 2차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면서 LA 스모그가 더욱 심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광화학 스모그는 눈과 목의 점막을 자극시켜 따갑게 하고 눈병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또한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고무 제품을 부식시키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햇빛에 의한 스모그를 LA형 스모그라고 부르게 되었고 자동차를 아예 이용하지는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1966년 자동차에 배기 조절 장치를 부착하고 이후 연구를 통해 새로운 촉매 장치를 개발하는 등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차이나 스모그입니다. 중국은 화면에 보이는 사진처럼 심한 스모그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중국의 스모그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한국 등 주변 국가에도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석탄으로 발전과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되는 화석 연료의 양이 매우 많은 것인데요. 중국이 사용하는 석탄의 양은 전 세계 석탄의 약 59%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인구가 많은 만큼 약 3억 4천만 대의 많은 차량이 있어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도 매우 많습니다. 결국 중국의 스모그 문제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사용 구조가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짙은 스모그로 인해 위험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장쑤성에서 짙은 스모그가 발생하였고
장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던 노부부가 돌아가는 길에 건물을 분간하기가 어려워 길을 잃고만 사건입니다.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발생한 스모그로 인해 주요 도로와 다리가 폐쇄될 만큼 그 정도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한국의 대기오염 사례입니다. 대표적으로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매년 3월에서 5월 봄철에 황사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이 황사는 주로 중국 서부와 몽골에 있는 사막에서 날아온 모래먼지와 공장 및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이 섞여 날아옵니다. 이러한 황사로 인해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고 시야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사와 더불어 요즘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오른쪽의 사진과 같이 건물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미세먼지는 공장이나 자동차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작은 먼지와 중국 등 주변 국가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먼지의 영향으로 종종 발생합니다. 미세먼지 또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암을 발생시켜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판매하는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집트의 대기오염 사례입니다. 이집트의 실제 대기오염 문제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집트는 이산화탄소가 국제 수준의 최대 20배, 질소산화물은 2배 정도에 이르는데요. 이집트의 인구 중 4분의 1 정도가 카이로에 밀집된 것도 이러한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대기오염 원인은 농업 부문에서의 연소가 42%, 차량 배출이 23%, 산업 배출이 23%, 도시 폐기물 연소가 12%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집트는 디젤의 분진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하고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나트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는 중이며 휘발유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대기오염 사례에 대해 말씀드릴 김희지 단원입니다. 먼저 6번째 사례는 미국 도노라 사건입니다. 도노라 사건은 1948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도노라시에서 발생한 런던형 스모그 현상입니다. 도노라 사건은 아황산가스, 황산안개, 먼지와 같은 화합물이 부릉지 안에 쌓여 대기오염 농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1948년 10월 말 미국 동북부에서 대규모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기온 역전층이 형성되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바람이 많이 불지 않을수록 대기가 정체되어 오염물질이 한 지역에 머물면서 대기오염이 심해지게 되는데 도노라 사건 또한 대기가 정체되어 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런던형 스모그가 발생하여 생긴 현상입니다. 도노라 사건은 비바람을 동반한 폭풍으로 심한 대기오염 상황은 종료되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호흡기, 심장병 환자 수가 증가하고 호흡기 관련 지병으로 시민 20명에서 7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도노라 지역 주민이 6,000명 이상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당시의 대기오염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진들인데요. 도노라 스모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항상 대기오염이 임계치를 넘어 우리에게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항상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벨기에에서 일어난 뮤즈 계곡 사건입니다. 뮤즈 계곡 사건은 벨기에의 수도 리즈시 옆 뮤즈라는 강 하구의 공업지대에서 일어난 대기오염 중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최초의 대기오염 사고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1930년 12월 1일부터 약 5일 동안 발생한 역전층에 의해 오염된 공기가 뮤즈강 계곡에 정체되어서 63명이 사망하였으며 수천 명의 주민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뮤즈 계곡 사건에서 대기오염의 원인 물질은 아황산가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왼쪽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불 쪽에서 나온 대기오염 물질들이 멀리 확산되지 못하고 벨기에 뮤즈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뮤즈 계곡 사건으로 인해 6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기침, 호흡곤란, 폐통증 환자 6,000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으로 인해 전반적인 생태계 또한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 이후 벨기에에서는 다양한 대기오염 방지 규정이 생성되었고, 벨기에뿐 아니라 여러 환경 국제 협약이 새롭게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는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의 사용도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멕시코시티 대기오염 사건입니다. 멕시코시티 사건은 1987년 멕시코시티에서 발생한 대기 중금속 오염 사건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는 2천만 명이 넘는 많은 인구와 3만 5천여 개의 공장들이 도시에 밀집되어 있어 중금속이 섞인 먼지 40톤 이상이 하늘에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시티 지역은 1980년대 대기오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했던 도시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는 1980년대 초반 이후로 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먼저 멕시코시티에서는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고 2025년까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디젤차의 운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한 차량별로 5가지의 색을 정하고 요일별로 운행을 금지하는 차량 오부제를 실시하여 개인 자가용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에코비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멕시코시티는 1988년부터 2013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71%가량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정책이 있어도 대기오염의 저감 효과를 보지 못하는 정책들이 꽤나 많은데, 저는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 완화가 다양한 정책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요코하마 천식 사건입니다. 요코하마 천식 사건은 1946년 겨울 일본 요코하마 지역의 주변에 위치한 대규모 공업지대에서 배출되어진 공단의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른 아침에 발생한 농연무, 무풍 상태의 대기, 그리고 대규모 공업단지의 대기오염 물질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으로 요코하마 인근 지역 부근에 거주하는 미군, 그리고 미군의 가족들이 연무 발생에 의해 급성 천식을 호소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이슈화되었습니다. 요코하마 천식 사건을 정리하자면 먼저 1946년 미국 부대에서 천식 환자와 호흡기 환자가 급증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후에 1966년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오염 감지망이 설치되었고 1970년에는 대기오염 방지법이 생기며 대기오염의 배출 규제가 생겨났습니다. 여기까지 전 세계의 대기오염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후로는 최혜영 단원님께서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의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탄소 중립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을 통해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개념입니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 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발생한 만큼 숲으로 없애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들은 대기오염의 해결 방안으로 탄소 중립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 협약을 통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를 1997년에 채택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 협약의 수정안입니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종류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2015년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상승 온도를 1.5도로 제한할 경우 생물 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 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도보다 대폭 감소합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대기오염에 대해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 6개국이 탄소 중립을 이미 법제화하였으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 12월 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은 대기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 자동차 이용하기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환경에 이롭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매연 저감 장치와 저마모 타이어를 장착하여 배출되는 가스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할 때 환경에 이로운 친환경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운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친환경 운전을 위한 10가지 실천 약속입니다. 저와 함께 따라 읽고 친환경 운전을 실천해 봅시다. 1. 경제속도 60에서 80km/h 준수하기. 2. 3급,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하지 않기. 3. 불필요한 공회전 하지 않기. 4. 정차 시 신호 대기 시 기어는 중립 상태에 두기. 5. 주행 중 에어컨 사용 줄이기. 6. 자동차를 가볍게 트렁크 비우기. 7. 유사연료 인증받지 않은 연료 사용하지 않기. 8. 정보 운전을 생활화하기. 9. 내리막길 운전 시 관성 운전하기. 10. 주기적으로 자동차 점검 및 정비하기. 여러분들 모두 저와 함께 따라 읽으셨나요? 우리 함께 친환경 운전을 위한 10가지 약속을 실천해 봅시다. 공장 및 공사장에서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공사장 주변 청소차 운영하기와 건물 건축 시 수성도료 사용하기, 화물 차량 적재함은 완전 밀폐하고 이동하기입니다. 가정에서의 실천 방안은 전옥스 보일러 설치하기입니다. 친환경 보일러를 환경부 지침에서는 전옥스 보일러라고 하는데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고 친환경 인증 마크 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및 사업장의 실천 방안입니다. 직화구이 음식점은 후드 집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며 세탁소는 밀폐형 세탁기를 설치하고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유소에서는 유증기 회수 설비를 설치하여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유증기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기오염의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았는데요. 영상을 다 보셨다면 구글 폼 퀴즈를 풀어서 제출해주세요. 이 영상의 유튜브 더보기란과 짱이집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구글 폼 링크가 있습니다. 힌트는 영상 속 노란색 밑줄과 노란색 단어들입니다. 영상을 보신 직후 바로 푼다면 기억에 더 잘 남아있겠죠? 3월 대기오염 캠페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저희는 3월 18일 실시간 활동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짱이집 수자원 대기팀이었습니다.